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아이고, 이게 지금 일교차가 막 요즘에 15도 이상이잖아요. 예. 일교차가 15도 이상이라서 낮에 너무 덥고, 막 땀을 줄줄 흘려. 그리고 밤이랑 저녁은 그러니까 새벽이랑 밤은 너무 춥고, 예, 그래서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예, 이럴 때가 이제 감기가 걸리는 최적기예요. 예, 감기가 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요, 예, 절대 감기약을 드시지 마세요. 감기약이 진짜 몸을 나쁘게 만든대. 소위 이제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감기약이 다 항생제인데, 그 항생제를 많이 먹어버릇하면 진짜로 심각한 염증이 걸렸을 때 감기가 안 낫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기약을 먹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감기에 걸리면 비타민을 먹어요. 원래는 이제 비타민 하루에 2알씩 먹으면 감기 안 걸린대. 근데 이게 비타민 먹는 걸 내가 참 싫어해. 그래서 나는 감기 걸리면 평상시에 먹으려는 양의 2배로 비타민을 먹어요. 그러면 감기 증상 굉장히 완화되고, 예, 이게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비타민으로 감기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감기에 걸렸을 때는 무조건 자야 돼. 비타민 먹고 충분한 습기를 쐬면서 자야 돼. 그게 감기에 가장 좋은 치료법인 것 같아요. 괜히 무슨 감기 약을 먹는 거는 몸에 되게 안 좋다고. 실제로 감기는 치료제가 없는 거 아시죠? 예. 감기가 일종의 바이러스잖아. 감기가 바이러스인데, 원래 이 감기는 치료약이 없다고. 예. 대부분 증상을 완화시키는, 염증을 완화시키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항생제 같은 것들을 먹는 건데, 그런 게 사실은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다고. 그리고 이렇게 환절기에도 감기에 걸리는 건 영양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아침 소고기 구워 먹었어. 소고기 얻어 먹었어. 감기에 걸리는 건 영양 상태의 문제라고. 어저께는 돼지갈비 얻어 먹고, 어젯밤에는 오늘 아침엔 소고기를 얻어 먹었어. 감기는 영양 상태의 문제가 맞다니까. 예, 잘 얻어 먹어야 돼, 잘. 우리 여자 조카가 이제 왜 아픈 남자 조카 있잖아, 혈우병 환자. 혈우병에 걸린 우리 남자 조카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 그래갖고 이제 혈우병이 다 나은 줄 아신 거야. 혈우병은 불치병이에요. 예. 혈우병은 그게 불치라서 영원히 안 낫는 병이에요. 죽을 때까지 팩터 8이라는, 팩터 성분 중에 7이나 8이 모자라가지고 지혈이 안 되는 병인데, 그 병은 이제 불치병이야. 그래서 내가 굉장히 슬펐던 유전병, 그것도 목의 유전. 우리 엄마로부터, 우리 언니로부터 유전된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근데 이제 혈우병 걸린 남자 조카 동생이 여동생인데, 워낙 아들이 병약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언니랑 형부가 애를 8살이 될 때까지 못 낳았어. 근데 이제 8살쯤 됐을 때 애가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애가 또 혈우병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물어본 거야. 근데 애가 참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대화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혈우병 때문에 많이 힘드니? 이러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제 8살짜리 아이가 얘기하기를, 좀 짜증이 나긴 하지만, 그렇게 막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건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혈우병을 잘 알아봤기 때문에, 동생이 생기면 혈우병을 어떻게 잘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동생을 낳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동생을 낳았어. 근데 다행히 딸이었던 거야.
아들이면 이제 혈우병 걸릴 위험이 큰데 딸이었던 거야. 이제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딸을 낳았는데 너무 건강했어. 그래서 얘가 태어났는데 여자애가 너무 건강해가지고 힘도 너무 세고 뭐라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 건강을 위한 기도가 살짝 지나쳤던 거야. 그래서 얘가 근데 이 여자애가 머리가 안 나. 머리가 안 나고 그 5살 때까지 거의 대머리로 지내는 거야. 근데 그 뚱뚱한 건 아닌데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거야. 전혀 뚱뚱하진 않았어. 근데 애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내복만 입고 내복에다가 딱 삼국지 칼을 딱 등에다 꽂고 그리고 오빠를 상대로 무술을 연습하는 거야. 이제 막 그 3살 막 이럴 때 한 2살, 3살 막 4살 이럴 때 오빠를 대상으로 무술을 연습하는 바람에 막 이제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같이 그러지 마! 오빠 죽어! 오빠 죽어! 그러면서 맨날 말렸어야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애가 머리도 너무 큰 거야. 애기 때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머리가 너무 큰 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종합병원에 가서 얘가 진짜 머리에 병이 없는지를 검사할 만큼 그랬던 애야. 그래갖고 이제 걔 어렸을 때 우리 기억은 늘 오빠를 두들겨 패가지고 식구들이 모두 말렸던 거. 안 돼! 그러다 오빠 죽어! 막 이랬던 거.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막 어렸을 때 너무 용감해가지고, 너무 용감해서 그 동네에 아이들 몰고 다니면서 막 골목대장 했던 거, 이런 정상이었어요. 나 그렇게 중요한 건 정상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막 밖에 엄마 아빠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저녁 때 신방을 가면 엄마 아빠가 나갈 때 계속 우는 거야. 엄마 아빠 가지 말라고 막 얘가 이제 막 마루를 펑통통 튀면서 우는 거야. 누워가지고 막 그러면 이 엄마 아빠가 너무 안쓰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오빠가 가만히 있을 때 엄마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제가 볼게요. 엄마 아빠가 정말 가능하겠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럼 이제 막 울고불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딱 문을 닫고 나가잖아. 현관문 딱 닫히면 여자가 딱 그래서 놀자! 그런다는 거야. 거짓말 안 하고 엄마 아빠가 딱 현관문 딱 닫히면 딱 일어나고 눈물을 씩씩 닦은 다음에 자 이제 놀자! 그런데 그래갖고 그 오빠가 걔 때문에 늘 그거 이제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애가 그러니까 걔 어렸을 때 기억은 그런 게 이제 막 너무 선명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중학교 때는 이제 친구들이 다 일진이었던 거야. 이게 걔는 오빠는 정말 범생이 중에 범생이었는데, 이제 그 여동생은 친구들이 다 일진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진으로 다 알았어, 사람들이. 알고 보면 그냥 친구가 일진일 뿐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랬던 여자애가 공부에는 영 관심이 없이 하루 종일 놀러 다니고 이제 그랬던 거지. 근데 얘가 어느 날 춤을 추는 걸 봤는데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신랑이랑 나랑 얘는 춤을 가르치는 게 좋겠다고 얘는 춤을 가르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엄마 아빠가 얘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고2 때 가서 이제 춤을 배우게 해준 거야. 그랬더니만 이 애가 춤으로 너무나 이렇게 막 급성장을 하는 거야. 급성장을 해가지고 전혀 무용을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데 어려서부터 무용을 해본 적이 없는 애인데 고2 때 현대무용 학원을 다니다가 현대무용단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얘가 무용을 너무 잘해가지고 결국 대학교를 모 여대에 대학교를 가게 된 거야. 무용으로. 그래가지고 그 과에서 수석하고 나중에는 이제 단대 수석까지 막 하는 거야. 얘가. 그리고 막 교수들이 얘를 무조건 무용을 할 때 넣으려고 무용 발표회를 많이 하는데 무용 발표를 할 때 항상 얘를 넣으려고 막 우선 배치하고 그러니까 얘가 1년 내내 무용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다 이제 지금은 해외로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여자애가, 내가 이제 걔를 고2 때 보고 못 봤어. 몇 년 동안 못 봤어. 왜냐면 걔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전혀 못 보다가 오빠 결혼식 때 본 거야. 오빠 결혼식 때 그 애를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애가 너무 이뻐진 거야. 이제 그 무용과에 들어간 다음에 봤지. 너무 이뻐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너 성형했니? 그러고 물어본 거야. 근데 성형 안 했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뻐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어저껜가? 이제 걔랑 텔레그램을 하면서 이제 식구들 카톡방에서 했다. 성형한 게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는 너의 과거 사진을 갖고 있다. 두 인물이 동일 인물이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여자 조카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여진료를 만든 거야. 여자 조카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여진료를 만들어서 두 인물이 동일 인물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성형을 했다. 이러면서 막 주장을 한 거야. 나랑 내 동생이랑. 그때 그 여자애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소위 박원순 아들이 군대 안 갔다고 주장하는 걔네들처럼 이제 우리가 막 주장을 한 거야. 두 개의 사진이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 했어. 그래서 그랬더니만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내가 걔한테 댓글 달았지. 너 박원순이지. 그랬더니 우리 여자 조카 이모는 강용석이야. 텔레그램에서 서로 조카하고 이모하고 박원순이니 강용석이니 그러면서 그래서 재밌게 텔레그램을 했었다라는 이야기. 근데 우리 조카가 그런 거야. 못 믿는 게 내가 그랬지. 우리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야. 그럼 내가 그런 거야. 뜬금없이 여자애가 이뻐졌을 때는 당연히 의심스러운 거라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막 성형했다고 주장을 했지. 근데 우리 딸내미가 그러는 거야. 엄마, 어느 날 진지하게 엄마는 엄마가 아빠의 첫사랑인지 알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나는 아빠의 비밀을 알고 있어. 그래서 맨날 이제 아빠랑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학교를 가니까 아침에 뭔가 아빠한테 들은 얘기가 있나 싶었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아빠에게 딴 여자가 있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딴 여자가 누군데? 했더니 자기가 아빠의 졸업사진을 봤대. 대학교 졸업사진을 봤는데 그 옆에 너무 날씬하고 예쁜 여자가 서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빠 졸업사진, 어느 졸업사진, 대학교 졸업사진에 긴 머리에 너무 날씬한 여자가 옆에 서 있었대. 그거는, 그러면서 아빠에게는 마음속에 딴 여자가 있는 거라고 막 그런 거야. 그거 엄마야 하더니 거짓말 하지 말라고. 엄마가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엄마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딸이 둘이서 통일인물이라고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망진녀를 구성을 했어. 망치 부인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두 인물이 동일인물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참 그래. 너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지? 내가 그 사진 어딘지 몰라. 내가 다음 주에 보여줄게. 공약. 다음 주에. 내가 오늘 오관왕 하면 다음 주에 보여주겠어. 내가 오관왕을 하면 다음 주에 우리 딸이 도저히 엄마가 아니라 엄마라는 두 인물이 동일해서 아프리카 시상식 때 찍은 사진. 아프리카 시상식 때 찍은 사진하고 졸업사진하고 이게 이제 둘 다 아빠하고 나하고 찍은 건데 남편하고 나하고 찍은 건데 두 인물이 동일인물이라고 자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대. 내가 오늘 오관왕 하면 그 사진을 보여주겠어요. 결혼 사진은 안 돼요. 결혼 사진을 보여줄 수 없어요. 예. 우리 신랑은 똑같아요. 대학교 졸업사진, 결혼 사진은 조금 변장을 하고 찍었기 때문에, 결혼 사진 좀 다르고, 대학교 졸업사진이나, 아프리카, 시상식 가서 찍은 사진이나, 생긴 건 똑같아, 신랑은. 그 옆에 있는 내가 많이 변했어.
아니, 그런 것도 그런 것이, 지금부터 23년 전이야. 22년 전이야. 아니, 여자가 22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게 사람이야? 괴물이지? 그건 마녀야! 여자가 22년 동안 모습이 안 변했다. 그거 틀림없는 뱀파이어야. 일반적인 여자치고 2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여자가 어딨냐? 그건 뱀파이어야, 뱀파이어. 우리 딸이 이제, 처음에는 한복 입은 내 사진을 나라고 생각도 안 하고, 어느 날, 엄마, 저분은 누구셔? 그래가지고, 한동안 어렸을 때 말을 못했잖아. 한참 지난 다음에 사실은 엄마야. 그래갖고 우리 딸이 엄청 놀랐어. 너 왜 한복을 입고 있냐고. 우리 딸은 먼 조상 할머니인 줄 알았어. 나라 그러니까 또 깜짝 놀랐는데, 어느 날 그 대학교 졸업사진에서 그 졸업식 때 찍은 엄마의 사진을 지금까지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만약에 너의 생모다 그러면 생모 찾아 가출할 기세. 연예인들은 그대로던데. 그러니까 걔네는 뱀파이어라니까? 걔는 뱀파이어야. 사람이 아니야. 김희애 봐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생겼어. 그것들은 틀림없어. 남의 피를 먹는 게. 이 나처럼 밥 먹고 사는 사람 치고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예, 사람이 아니야.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여자 연예인만 그 뱀파이어가 아니야. 내가 볼 때 그 손석희 선생하고 이승환 씨도 뱀파이어야. 나는 이승환이 나보다 한 8살, 9살 어린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오빠더라고. 둘이 뱀파이어가 틀림없어. 아니, 어떻게 박원순 시장보다 손석희 선생이 더 많대잖아, 나이가.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 이 박원순 시장하고 이렇게 손석희 선생이 이렇게 같은 나이라고 그걸 어떻게 믿어? 심지어 노회찬이, 손석희, 노회찬, 박원순이 동갑인데, 노회찬이 자기가 막내래. 나 진짜, 그러면 그게, 노회찬과 박원순 잘못이야? 그거는 손석희 잘못이야. 손석희 사장이 그 사람이 그 뱀파이어인 거야. 정상인이 아니야, 정상인이. 정상인은 그럴 수가 없어. 예. 하여튼, 감사. 어머. 야, 여기서는, 가만히 있어란가? 이승환 노래, 혹시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어요? 아, 제목이 이거구나. 음. 이승환 씨의 신곡, 가만히 있으라 듣고 계십니다.
아, 그, 너무 가슴이 아픈, 네. 근데 이제, 이 노래가 세월호를, 예, 세월호를 추모하는, 예, 세월호를 추모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노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왜 이러지? 왜 채팅창이 이렇게 깨져 있지? 예.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서 저기 이번에 저길 바꿨잖아요. 이모티콘이 안 보이게 바꾸면서 또 오류가 떠. 무슨 오류냐면 이 저 설치형으로는 매니저가 또 안 돼. 그래갖고 내가 지금 그 설치형 말고 그거 뭐라래요? 이렇게 그냥 한 개의 창에 붙어 있는 거 글이 들어갔더니 너무 어색하네. 상황 판단이 잘 안 돼. 그 이쪽 방은 방송을 많이 본 적이 없어갖고. 자, 좌우지간 이승환 씨가 부른 가만히 있으라. 예, 잘 저기 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 예, 가만히 있으라라고 치셔야지 이 음악을 들으실 수 있고요. 어제 이승환 씨가 나온 뉴스룸, 예, 어제 이승환 씨가 나온 뉴스룸을 볼 수 있나요? 어제 이승환 씨가 나온 뉴스룸 영상을, 좀, 같이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관련 기사가 났다면, 예, 어제 보셨어요? 네. 이승환 씨가 그런 말을 했다면서요? 불의 앞에 중립은 없다? 예. 어제 얘기하기를, 불의 앞에 중립은 없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네, 그걸 어떤 시청자분이 그 내용을 저한테 캡처 떠서 보내시면서, 네, 승환 오빠 추천은 하고 보시죠. 승환 오빠 추천은 하고 보시는 거죠.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네. 그래, 이제 뭐뭐 앞에 중립은 없다. 그 얘기를 제가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처음 한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저처럼 시사방송을 하면서 나는 중립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내가 처음일 거야. 소위 이제 시사방송을 하면서 나는 객관적인 방송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중립적인 방송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건 내가 처음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뭐 앞에 중립은 없다. 그 얘기는 아마 있었을 거야. 그 이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죽음 앞에 중립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뭐뭐 앞에 중립은 없다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도 망치 부인 시청자다. 막 그렇게 우기고, 이승환 씨도 망치 부인 시청자다. 막 그렇게 우기시는데, 예, 그런 거는 근거 없는 낭설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렇게, 우리 방 시청자가 앞장서서 허위 사실을,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가령 이승환 씨가 망치 부인 방송을 보고 있더라. 그런 캡처 화면이 뜬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이제 허위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어저께 손석희 뉴스에 나와가지고, 불의 앞에 중립은 없다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이승환 씨한테 망치 부인 방송에 추천을 해라! 추천하고 보는 거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따지고 그러시면 곤란하다. 예.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죽음 앞에라 그러지 않았어요? 죽음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그래서 세월호의 죽음을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작년 여름에 유민 아빠를 만난 자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 근데 그걸 정확히 인간의 고통이다 이렇게 했어요? 고통이라고 얘기했어? 난 죽음이라고 들었는데? 죽음이 아니라 고통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여튼 그게 유민 아빠 앞이니까, 예, 유민 아빠 앞에서 한 얘기라서 내가 죽음이라고 이해했나 보다. 교황이 작년에 한 말이, 예,
이 그 세월호를 기억한다는 그거잖아요. 교황이 그 얘기가 나온 게 언제냐면 유민 아빠가 세월호 그 단식을 했잖아요. 단식을 하고 그 교황이 행진하는데 뒤쪽에 있었대. 그런데 그 저기 한국 천주교 신부님들이 한국의 천주교 신부님들이 유민 아빠를 앞쪽으로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교황이 행진할 때 앞쪽에 서게끔. 근데 그 유민 아빠를 발견하고 교황이 차에서 내려요. 교황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리고 유민 아빠를 안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유민 아빠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 알고 있다라는 뜻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교황이 세월호 행사에 참석을 하잖아.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사실 그 당시 우리 정부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온갖 허위사실 유포할 때 아니야. 온갖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럴 때였는데 그때 이제 교황이 와서 그때 교황이 와서 그 세월호의 고통 앞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그게 그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고통이었잖아. 그 앞에 중립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올 봄이었지. 올 봄에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그 손석희 뉴스에 또 나타나. 그래갖고 그 사람이 어떤 그 어설픈 객관적인 뉴스보다 알랭드 보통이 했던 이야기들이 어설프게 그 객관적이라는 이름으로 이 뉴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회피하는 건 나쁜 거다. 그러면서 그때도 그 알랭드 보통도 모모 앞에 중립은 없다는 얘기를 했어. 그죠? 모모 앞에 중립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승환 씨도 지금 이제 그 불의 앞에 중립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이승환 누군가의 대선 출마가 나를 바꿨다. 정치 사회적 발언 부담스럽지만 불의 앞에 중립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우려를 알고 있지만 불의 앞에 중립은 없다. 가수 이승환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 나는 누군가의 대선 출마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게 나는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거야? 대출이 나는 이 제목에 누군가의 대선 출마가 나를 바꿨다. 나는 그래서 이게 나는 노무현의 대선 출마가 이승환을 바꿨다. 난 이렇게 알고 본 거야. 근데 가수 이승환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인해 정치사회적 발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1일 방송된 뉴스룸에 출연한 이승환은 6시간 21분간 66곡 연속 공연 대기록에 대한 소감으로 운을 뗀 손석희와 인터뷰에서 음악에 대한 열정과 음원 사재기 문제, 정치사회적 발언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말했다. 음원을 사재기해서 차트 순위를 조작하는 문제를 두고 이승환은 가요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일반화되어 있다. 내 측근을 통해 브로커가 순위를 올려줄 수 있다며 연락한 적이 있다. 요구 액수는 몇억 원대였다고 밝혔다. 이어 음악이 소장에서 저장, 소모의 의미로 바뀌면서 음악계 종사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음악을 문화가 아닌 산업으로만 보다 보니 대중들도 음악의 가치를 그들이 번 돈이나 순위만을 척도로 삼기 시작했다고 음원 사재기 요인을 지적한 그는 스트리밍이 추세이니 저희가 어찌할 도리는 없지만 다운로드 정도에서 멈춰줬으면 하는 게 음악하는 사람들의 바람이라고 전했다. 26년 경력에도 이승환은 살리에르 같은 느낌이 언제나 있다고 고백했다. 나는 너무 잘하는 친구들의 음반을 들을 때마다 좌절한다는 그는 모차르트는 누구냐는 손석희의 물음에 밴드 로큰롤 라디오와 혁오를 좋아하는 후배 가수로 꼽았다. 또한 정치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행보가 부담스럽지 않은지 묻는 질문에 이승환은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주는 것 혹은 무서워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서도 비판하는 것 크게 괴념치 않는다고 밝혔다. 사회적 발언의 계기에 대해 예전에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살았다가 누군가의 대선 출마로부터 시작됐다고 한 이승환은 많은 분들께서 본인들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조금은 허무맹랑한 공약들로 결국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이에 요 전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냐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며 이명박 대통령임을 분명히 했다. 어제도 임진강보 건설 반대 콘서트에 다녀왔다고 4대강 문제를 언급한 이승환은 앞으로 보건설로 인해 마지막이 될 파주쌀을 선물로 받았는데 굉장히 착잡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연예인 이야기를 시시콜콜 하는 것보다 먹고 살고 죽고 사는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느 분의 말씀을 빌려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불의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 얘기인가요? 예. 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모티콘은 무조건 강퇴라 그랬죠? 예,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린 분들이 계십니다. 이승환은 이날 새 앨범에 담긴 세월호 추모곡 가만히 있으라의 지적 재산권을 포기해 화제가 됐다. 뉴스룸에서도 뉴스 끝날 때 어떤 곡을 낼지 고민 중이라는 손석희의 말에 이승환은 가만히 있으라를 추천하기도 했다. 네. 어느 분이 망치부인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아니라고! 그 설마 이승환 씨가 망치부인 방송을 어떻게 알겠어? 예. 자, 좌우지간. 어떤 분의 말씀을 빌려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불의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프란치스코 교황인 것 같아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 좌우지간. 사실 굉장히 나는,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그 중립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나는 중립이야. 나는 중도야.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불의하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내가 그랬잖아요. 권력자와, 그러니까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 그건 중립이 아니야. 당연히 강자와 약자가 붙으면 누가 이겨? 강자가 이기는 거야. 그러면 강자와 약자 사이에 중립을 지킨다는 건 결국 강자가 모든 걸 독점하는 걸 용인한다는 거예요. 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립이란 얘기는 가해자 편이야. 피해자는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그 피해자에게 가해를 하고 있는 놈이 있는데 그 앞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건 그 못된 폭력을 동조하는 거예요. 그건 불의에 동조하는 거라고 난 생각해. 그런데 지금 우리 이승환 씨도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내가 볼 때 많은 지식인들이 아니야 혹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드디어 일관왕입니까? 3관왕이에요? 벌써? 삼관왕이야?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는 방송 1위가 처음인데? 뭐가 삼관왕이에요? 좌우지간. 빠바바바바바 더 낮은 건 안 돼. 자, 추천 거친 시청자 시간. 그래요. 그럼 한꺼번에 같이 추천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500명의 시청자 중에서 추천 안 하고 보고 있는 800이야. 2,500명이 보고 있는데 현재 추천수 1,744. 너네 도대체 누구니? 왜 너네 800명은 꼭 내가 추천 안 한다는 걸 찝어서 얘기할 때 그때 꼭 추천을 하는 거야. 난 너네 정체가 진짜 궁금해. 왜 매번 800명이냐고! 추천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추천 안 한 너네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녹색 설사의 좌절을 경험할지어다. 예. 그 다음 또 거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했어요. 예. 거칠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칠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 방송 1위에 등극시켜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는 시청은 뭐냐면 출입이 많지 않을 때 들어와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 방송이래. 예. 그래서 이 나가지 않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안요. 방송 빠져보다가 이런 사람들이 문제야.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내가 이제 저녁 때 방송을 시작했고 9시 반에 방송 시작해갖고 이제 새벽까지 방송하던 시절
그때 이제 새벽 1시쯤 돼갖고, 어머! 망치 부인님 너무 방송 재밌게 보다가 어저께 추천 안 했어요. 야! 너네가 제일 나빠! 망치 부인님, 저 여자친구랑 같이 보고 있어요. 그 추천은 몇 개 했는데. 지 혼자 추천하고. 망치 부인님, 여기 온 가족이 같이 보고 있어요. 추천 혼자만 하고. 우리 라인은 같이 본다니까? 추천 하나만 하고. 예.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 이 추천은 공짜예요. 아프리카의 많은 유료 아이템 때문에 우리 서민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이 추천은 그냥 공짜로 가능하다는 거, 예, 추천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좌우지간 말이 끊겼는데 이 중립이라는 말, 예, 중립이라는 말, 그리고 가끔 우리 방송에 와가지고 망치 부인은 중립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망치 부인은 객관적인가요? 라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객관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어린 벗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주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 입장에서 보는 거야. 내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볼 때, 상황을 바라볼 때 주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객관적이라는 말은 뭐냐?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야. 그게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건 가해자 입장도 피해자 입장도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다. 그게 객관적이란 입장이야. 객관적이라는 것하고 팩트라는 거하고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돼. 왜냐하면 사실 이 팩트라는 건 가해자가 생각하는 팩트가 있고 피해자가 생각하는 팩트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팩트가 이꼴 객관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팩트라는 말을 잘 쓰는 게 누구야? 일베 애들이잖아. 타진요 애들이랑 일베 애들이 팩트. 아무리 팩트를 알려줘도 안 믿잖아. 사실 내가 볼 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의미가 헷갈리는 말 중에 하나가 팩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증거라는 말하고도 또 다르죠. 좌우지간.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까지 언론은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언론은 객관적이어야 된다. 철저히 자기의 입장을 배제하고, 자신의 입장을 배제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나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이제 국어 공부를 할 때, 객관성이 강한 글은 뭐라고 배우냐? 설명문이야. 설명문이라는 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할 때, 그게 설명문이잖아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할 때, 그걸 설명문이라 그래.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 그 설명을 할 때는 철저히 객관적이어야 돼. 어떤 사람을 우상화하거나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써주는 거. 가령 뭐 백과사전이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글들이죠. 그죠? 근데 언론의 기사, 신문 기사가 객관적이어야 하냐?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언론 기사는 그 객관적인 설명만 하면 안 돼요. 왜냐? 언론의 목적은 뭐냐? 언론이라는 것의 목적은 이게 그 권력자,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라고 있는 게 언론이야.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 권력자들에게 협조하고 있는데 그들이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옳지 않은 짓을 국민 몰래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언론이라는 기관이 그들을 늘 감시해서 대중에게 알려주는, 국민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라고 우리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언론은 뭐 해야 돼? 권력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야. 언론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된다는 거야. 권력이 옳은 짓을 했는가 그른 짓을 했는가를 분명히 따져서 어떤 부분이 옳지 않다. 그걸 알려야 되는 거라고. 그게 언론의 기능이야. 그래서 언론이 잘하는 노무현에게도 비판을 하는 게 옳았어.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에게는 더 가열찬 비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나가는 말에도 채찍질을 하듯이 김대중 노무현에게 비판했던 언론이 이명박 박근혜에게 침묵한다면 그건 언론이 아니야. You are not 언론. 고 마 선생께서 외친 부분이잖아요. 그건 언론이 아니야. 언론은 잘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 못할 때는 당연히 더 비판해야지. 냉혹한 채찍질을 해야 되고
많이 떠들어야 돼. 그게 언론의 기능이야. 그러니 언론에게 그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그 사건을 설명해라. 그거는 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왜냐? 사실 우리 국민들이 법을 다 알아? 몰라.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제도에 대해서 100% 몰라. 그러면 기자는 뭘 해야 되냐? 법과 제도를 기준으로 지금 이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 한마디로 정부와 재벌이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그 정치와, 그러니까 법과 제도라는 규칙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이 법과 제도에 어긋난 부분을 지적하는 거야. 그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그러니 언론은 주관적이어야 돼. 그러면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그 기사를 써야 되는 게 언론의 기능이다. 그러면서도 논리적이어야 되는 거야. 논리적이고 그 주관적이면서도 비판적으로 글을 써야 되는 거지. 그 객관적이 곧 논리적이냐? 달라요. 객관적과 논리적은 다른 개념이야. 설명문이 객관적이고 논설문이 주관적인 글이라면 논리적인 건 둘 다 필요한 거야. 설명문이나 논설문에 둘 다 필요한 게 논리적인 거예요. 기자는 정확한 증거를 근거로 해서 제도와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팩트를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목적으로 기사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그런 개념이 없어. 그런 개념이 없이 특히 이제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클릭수, 댓글수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느라고 실제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것도 못해. 기본적으로 우리 언론은 첫째 팩트 전달에 실패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정확히 얘기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거의 90%의 언론이 팩트 전달도 못해. 팩트 전달도 못하고 그 가령 뻘소리하는 타진요나 박진요 같은 애들이 뻘소리하는 내용만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막 보도하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막 검색을 해주거든. 그리고 올려주거든. 그런 어떤 잘못된 명예욕에 팩트 전달이라는 언론의 기본 사명을 놓치고 있어. 그 다음 이게 권력을 비판한다 그랬을 때 박 시장이 시장이니까 권력이다 그래서 비판한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왜 성남시장은 비판 안 하냐고. 시장이라서 비판하면 그 시장이면 무조건 권력이야? 지금 박 시장에 대해서 언론이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박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권력이라서. 그럼 너네 왜 박근혜에 대해서는 침묵하냐고. 박근혜 이명박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왜 박원순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을 계속 받아쓰기를 하냐고. 결국 그게 클릭수를 높이고 명예욕에 빠져있는 잘못된 기자들의 전형이야. 그래서 이 주관적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설이라는 거 아세요? 사설? 신문사 사설. 그러면 사설이라는 게 뭐냐? 회사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그 신문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기네들이 주관적으로 갖는 주장. 그게 사설이에요. 회사의 논설. 그래서 사설은 객관적인 글이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신문은 무조건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건 어떨 때 표현되는 거냐면 팩트.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설명할 때는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야. 팩트 자체를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되 그 팩트에 대해서 반드시 기자는 비판적인 논설을 달아야 되는 거야. 비판적 평가를 달아야 된다고. 이 사건의 문제는 뭐고 이 사건에서 권력자는 어떤 잘못을 했고 그걸 써줘야 그게 제대로 된 언론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진실을 찾고 인기에 영합하기보단 진실을 보도해야 되고 그리고 어정쩡 비겁한 중립이 아니라 누구 편에 서야 된다. 약자 편에 서야 되고 국민 다수 편에 서야 되는 거야. 이 약자 편에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약자와 피해자 편에 서서 권력자들에게 그 펜대를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보다 펜이 무섭다는 얘기가 있는 거란 말이야. 기자들이 그걸 중심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정부의 주장이 있어. 근데 지금 언론은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발표하고 끝이야. 그거 기자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자,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다. 이게 팩트겠죠? 그런데 이 정부의 주장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걸 분석해줘야 그게 기사인 거야. 그게 언론이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90%는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그냥 전파하고 있어. 그거는 언론의 기능이 아니라 국정홍보처지. 니네가 국정홍보처야? 왜 그런 짓을 해? 그래서 기자가 그 받아쓰기만 해서 안 되고, 받아쓰기만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만도 안 되는 거야. 기자는 무조건 권력, 정부와 재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돼. 그래야 권력자들이 권력을 전행하면서 약자를 괴롭히지 못하는 거야. 기자가 존재하는 이유,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재벌과 정부 권력, 왜냐면 정부가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재벌들이 너무나 막강하게 핏바람먹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고 감시하라고 언론이 존재하는 거야. 한마디로 언론은, 기자는 경비원이에요. 재산을 지키는 경비원인데 도둑놈이 와고 재산을 훔쳐가는데 보고만 있어. 그러면 그게 기자가 할 일이 아니야. 그 기자가 할 일이 아닌 거야. 기자는 경비원이에요.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경비원. 경비원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다라면 그걸 민감하게 감시하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우리나라,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해? 지금 우리 언론이 왜 이렇게 됐냐? 이게 95년 이후로 이렇게 됐어요. 우리 사회에서 95년 이후로 언론사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불러? 언론고시라 그랬어. 언론사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진 거야. 그러니까 이 언론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자들이 어떻게 했냐? 드립다 영어 공부. 외국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무조건 그 학점 따고, 그러면서 모든 불의한 교수들에게 그 비판하지 않고 학점만 잘 받으면 된다. 학점 따고 그 언론고시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오로지 공부만 한 거야. 공부만 해갖고 기자가 되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언론인의 의무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옳은 자리인데. 그래서 기자가 돼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밥 얻어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선물 받고. 그 김영란법에 대해서 말이에요. 김영란법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만 뭐 1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주고받으면 처벌해야 된다. 그때는 기자들이 김영란법을 해야 된다고 막 그랬어. 그런데 이게 기자들에게도 그걸 적용해야 된다 이랬더니 일제히 기자들이, 그러니까 대형 언론사에서 일제히 반대를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진보적인 언론사들은 반대를 안 하는데 주로 메이저 언론사가 막 김영란법에 문제가 있다. 흔들기를 해가지고 결국 다시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기자들이 100만 원 이상의 선물 받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건 기자가 아니야. 심지어 우리 여러분 그거 보셨잖아요. 그게 우리 지지난주였지? 지지난주 금요일인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뉴스를 봤잖아요. 정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언론사에 돈을 주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언론사에 돈을 주고 자기 정책을 지지하는 기사를 쓰게 했다는 거. 그래서 그거 주로 매경이나 이런 데에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혁, 노동법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고치는 게 아주 좋은 것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기사를 쓰게끔 그 기사에 돈을 준 거 아니야. 그런 기사를 쓰게 하면서 돈을 줬단 말이야. 이건 언론이 아니에요. 예. 언론은 정부가 그런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동법에 문제를 지적해야지. 심지어 예능 프로에서 엉뚱한 여행 프로에서 그 임금 피크제가 옳다라는 그런 얘기를 대사로 집어 넣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소위 원래 이 미디어라는 게요. 원래 이 미디어가 발달한 게 언제야? 히틀러 때야. 히틀러가 미디어를, 특히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들을 속여먹는,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였고, 그걸 따라 배운 게 그 박정희 아니야. 박정희를 비롯해서 뭐 전 세계 독재자들이 그 히틀러를 따라 배워갖고 미디어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그 포장하고 사기치면서 좋은 것처럼 홍보했던 그게 대표적인 독재 정책이야. 미디어를 이용한 국민 호도. 그래서 그때 이 국민을 호도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모택동도 그랬어. 모택동, 그 다음에 뭐 김일성, 박정희, 전두환, 얘네들의 공통점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이 미디어를 통해서,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이들의 공통점이 그 미디어를 이용해서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대한뉴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자신을 우상화하고, 독재자를 우상화하고, 자기네들이 무조건 옳다라는 그 세뇌를 시키고 그렇게 이용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언론이 점점 더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그건 왜냐? 지금 이 박근혜 이명박 시대의 기자들 중에 기자 정신을 제대로 발휘하는 젊은 기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 그게 막 그 무슨 애들이 SNS 하는 기분인가 봐. SNS에 막 좋아요 많이 누르면 좋은 것처럼 기사를 쓰면서 정말 진실을 추구하는 게 기자의 본업이다.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무조건 네티즌 관심사면 무조건 갖다 베꼈어. 그래서 막 클릭수만 높아지면 뭐 무슨 광고 수입이나 이런 걸 따로 받는지 그런 걸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인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 교육자들을 바로 세워야 돼. 오늘 뉴스 나온 게 그거 있잖아요. 어떤 대학교 교수가 자기 수업을 듣는 학생들더러 수업 듣지 말고 자기 자식 결혼식에 와서 주차관리요원 해라. 안 오면 불출석으로 처리하겠다. 미친 거 아니야. 그게 교수냐? 그게 교수야? 아니 애들을 데려다 왜 그런 지랄을 시켜? 요즘에 말이에요. 대학이 아니야. 뭐 성폭행, 성추행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심지어 똥 먹이는 고문까지 하고 지랄이잖아. 이게 무슨 대학이야. 이게 무슨 스승이야. 스승은 제자를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놈의 나라의 대학 교수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 근데 그러면 대학 교수는 전부 다 미쳤냐? 그렇지 않아요. 성범죄나 학생들한테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교수들의 특징이 뭐냐? 친인척이 권력자야. 친인척이 권력자인 것들, 그런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개지랄을 떨어. 나는 전두환 딸이 교수였다며? 그게 제일 웃겨. 전두환 딸이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 누가 쫓겨났다고 그래? 예. 자, 망치부인 방송이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했습니다. 쫓겨나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저 쫓겨날 뿐만이 아니라 쫓겨남의 앙심을 품고 아프리카에 신고를 해서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시켜주신 님들의 가열찬 앙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쫓겨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사관왕. 예. 보통 사관왕은 해. 보통 사관왕은 하는데, 아직 5관왕은 안 됐어. 지금 사관왕이에요, 사관왕. 예. 자, 그래서, 그 교수의, 예. 그 미친 교수가 학생들더러 와서 주차관리요원 해라. 주차관리하고, 그래야지 출석으로 처리해주겠다. 대학교에서요, 2000년대 초반에 내가 방송할 때 제보를 받았어. 자기네 학교 교수가 뉴라이트 무슨 세미나에 참석하고 오면 레포트를 대체해주겠다고. 무지 양이 많은 레포트를 쓰거나, 아니면 그 뉴라이트 세미나에 참석하고 오라는 거야. 뉴라이트 세미나에 참석하고 올 때 참석증을 받아오면 리포트 뭐 몇십 장을 쓴 걸로 대체해준다 그랬다는 거야. 그런 걸 내가 방송 초기에 2008년인가 9년에 제보를 받았었어요. 예. 아주 기가 막힌다니까? 그런 뉴라이트 교수들. 그렇게 뉴라이트 입장을 가져야 교수가 돼. 왜? 이게 다 통하는 거야. 왜냐하면, 소위 사학재단, 사립학교, 사립대학 재단들이 다 누구랑 관계되어 있어? 재벌과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새누리당하고 관계되어 있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하고 제 친인척 관계에 있어. 그리고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뉴라이트 철학을 갖고 운영되는 당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사립대학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그런 뉴라이트 철학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야. 연관되어 있어. 그래서 이 사립재단들이 그러면서 지금 알아보니까 사립재단들이 그동안에 등록금을 꼬박꼬박 받았잖아. 그래서 지금 25조 원인가를 재단에서 쌓아두고 있다는 거야. 25조 원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예. 각 대학교에서 지금 사립대학교들이 지금 쌓아두고 있는 돈이 25조 원이래. 그거 다 무슨 돈이겠어? 학생들 대학 등록금이야. 실제로 옛날에요. 그 대학을 그만둔 어떤 대학교 그 교직원이 한 말인데, 실제로 지금 등록금의 반값으로도 대학이 운영된다는 거야. 지금 300만 원이면 150만 원만 받아도 대학 운영 충분히 한다는 거야. 그럼 왜 300만 원을 받냐? 300만 원 받아서요, 건물 짓잖아요. 내가 이대 연대 가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내가 틀림없이 옛날에 이대 놀러 가봤는데 그렇게 안 생겼었거든? 완전히 뜯어고쳐가지고 이화여대 대학교가 생기지 않았어. 외대도 그렇지. 모든 대학들이요,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지었어. 그 건물을 지은 돈이 무슨 돈이야? 학생들 등록금 받아 지은 돈이야. 그런데 그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몇 조 원이 돌파됐다 그랬잖아. 그죠?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 몇 조 원을 돌파했어. 그럼 무슨 얘기냐? 결국 지금 대학에 쌓아둔 돈은 애들한테 등록금 내라고, 학자금 대출 받아 등록금 내라고 들볶 가가지고 그 돈을 걷어서 지네 창고에 쌓아둔 거라고. 건물을 다 지어서 더 이상 지금요, 연대에서 뭐 하는 줄 알아? 연대에 옛날에 가보면, 우리 옛날에 연대 집회하러 가보면 앞에 도로가 너무 넓어갖고 중앙로, 교문에서부터 저 끝에 중앙로가 있으면 이쪽에 도서관이 있고 이쪽에 무슨 학생회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운데에 쭉 중앙 도로가 있어서 저 끝에 무슨 알렌관인가까지 연결돼 있었단 말이야. 지금 연대에서 뭐 하고 있냐면 가운데 중앙 도로를 없애고 있어. 거기다 건물 지어. 미친 거지. 이제 건물을 지을 땅이 없으니까 길에다 건물을 짓고 있어. 길에다가.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래. 우리 모교 경희대도 그 노천극장을 때려부시고 거기에다가 건물 짓는데, 노천극장을 때려부시고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대운동장도 밑에 파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 이제 노천극장을 없애고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짓겠다.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야. 그럼 노천극장이 있었어 옛날에. 그거 때려부시고 거기다 건물 지었잖아. 그래갖고 공간만 있으면 무조건 건물을 짓는 거야. 그 수백억짜리 건물을. 무슨 돈으로? 애들 등록금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 건물은요, 누구 돈으로 지은 거야? 애들 돈으로 지은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사립대학 졸업생들이요, 그 대학에다가 배상 재판을 해야 돼. 무슨 얘기냐? 지금 학생들이 대학교에다 등록금을 내느라고 다 빚쟁이가 됐어. 그래서 학자금 대출이 있으면 취업도 안 돼. 그래서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녀서 지금 백수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대학교에서 애들한테 등록금을 뜯어갖고 건물을 지은 거야. 그럼 그 건물은 재단 건물이 아니라 학생 건물이라고. 그러면 그 건물을 짓느라고 쓴 돈, 그 돈에 대해서 재단이 물어내야 되고, 그 돈을 학생들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야. 그 대학교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 받은 돈을 그 25조 원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라고. 내 말이 맞아 틀려? 옛날에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 과에서 1등하거나 학년에서 1등하면 전액장학금을 받았어. 그런데 요즘에는 전액장학금이 과 전체 수석한테만 온다는 거야. 전액장학금이 전체 수석한테만 전액장학금을 주고, 나머지는 등록 장학금이 300만 원 중에 100만 원 주고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장학금은 안 오르고 등록금만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대학교, 사립대학교들이 쌓아놓은 이 재단 전입금들, 그 재단에 지금 쌓아둔 돈, 그 재단에 쌓아둔 돈으로 학자금 대출을 나는 갚아줘야 된다고 봐. 그게 왜 포퓰리즘이야? 야, 그게 왜 포퓰리즘이야? 실제로 150만원짜리 강의를 300만원에 팔았으면, 그건 소비자 속인 거 아니야. 그 150만원짜리를 300만원씩 받고 팔면서, 그 대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거기서 학자금 대출 때문에, 빚쟁이가 되고, 애들이 취업이 안 돼. 그래놓고 지금 25조 원 지금 쌓여있대잖아. 그거 사립대학교가 갚아줘야 된다는 그게 무슨 포퓰리즘이야. 아니,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요, 전액 장학금을 주긴 줘요. 근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보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보다 전액 장학금을 받는 애들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야. 전액 장학금을 받는 대상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그래. 국가 장학금인지 뭔지 생기면서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대학 등록금에 비해서 장학금이 너무나 형편이 없어.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등록금이 미국 등록금인데, 미국은 한 학기에 2천만 원이래. 한 학기에 2천만 원, 어마어마하잖아. 그런데 약 80%를 여러 가지 장학금으로 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20%만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비싼 거야. 우리나라가 그래서 결국 제일 비싸. 근데 미국 대학 나오면 어딜 가서나 취업이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비싼 등록금을 내고, 졸업해갖고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학교 졸업했다라고 졸업장 내면 뭐 취직이 돼? 안 되잖아. 심지어 이런 짓도 했대. 아유, 내가 진짜 이것도 웃긴 얘기인데, 잠깐만요. (4년제) 대학 8곳 지난해 교비로 증권 투자했다가 50억 손실. 서강대, 대통령이 나온 대학이죠. 인하대, 인제대 등 4년제 대학 8곳이 지난해 교비 회계적립금으로 금융 투자에 나섰다가 50억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어쩌고저쩌고 손실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강대였다. 서강대는 2010년 93억을 투자한 이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음에도 2013년 투자액을 103억 원까지 확대했다. 뒤늦게나마 지난해 30억 원까지 투자 원금을 줄였지만 8억 원의 손실을 봤다. 경남대는 지난해 246억을 투자해서 15억의 손실을 봐 손실 금액이 8개 대학 중 가장 컸다. 전문대 중에서 지난해 총 129개 대학 중 19개 대학이 교비 회계 적립금으로 증권 투자에 나섰고, 그중 7개 대학이 손해를 봤다.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 봐요. 지금 이런 기사가 많다니까. 누구야 아까 나더러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한 거. 야, 애들한테 등록금 받아갖고 그 돈으로 이런 뻘짓거리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 청구해서 우리 빚 니들이 대신 갚아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지. 재정난으로 등록금 못 내린다더니 사립대 넘치는 곳간 이자 놀이까지. 그래, 이런 뉴스도 있어. 다음이 참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우리 딱 카메라에, 우리 라이브 캠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야. 재정난으로 등록금 못 내린다더니 사립대 넘치는 곳간 이자 놀이까지. 요거 올해 9월 1일날 기사예요. 적립금 8조 원, 3년간 2,744억, 26개 교는 증가액이 100억이 넘어. 2014년에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비중. 이화여대 7,319억, 홍익대 6,943억, 연세대 5,226억, 수원대 3,487억, 고려대 3,295억. 이게 남는 돈이라는 거야. 청주대, 동덕여대, 계명대, 숙명여대, 성균관대,
어? 이렇게 돈을 남기면서 애들한테 등록금을 그렇게 받아 처먹은 거라고. 근데 이렇게 등록금이 늘어난 이유가요. 요즘에 취업이 잘 되려면 이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문과에 취업 못하게 하고 전부 다 이과 가라 그러잖아. 그죠? 이과로 취업하라고 막 이과로 가라 그러는데 이과 등록금을, 그러니까 이과로 가란 이유가 뭐냐? 이과가 등록금이 2배야. 그리고 지금 대학 정원수가요, 엄청 늘었어요. 내가 경희대 다닐 때, 예. 내가 경희대 다닐 때 학생 숫자가 8,500명이었어. 그니까 89년부터 95년 사이, 92년까지 경희대 정원이 8,500명이었다고. 4학년까지 다 합쳐서. 지금 16,000명이라는 거야. 대학 정원이 2배로 늘었어. 우리만 그러냐? 다른 학교도 그렇대. 10,000명이었던 학교는 25,000명 되고, 우리처럼 8,500명이었던 데는 16,000명 되고, 그러니까는 애들 숫자가 2배로 늘었는데, 그 늘은 숫자가 대부분 이과로 늘은 거야. 왜? 등록금이 비싸니까. 등록금을 비싸게 해서 하려고 그렇게 애들 정원을 늘리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수천억을 쌓아놓고 그 돈으로 건물 짓고 지랄 연병을 해도 안 남으니까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하고 지랄을 한 거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등록금을 못 내린다고 지랄할까요? 왜 등록금을 못 내린다고 지랄할까요? 이거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에서 등록금 받아서 어디다 쓰는지 사회이사들이 들어가서 등록금을 감사하겠다 그랬어. 그때 누가 데모했어?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한밤중까지 촛불행진하고 지랄 연병을 했잖아. 그래서 그 제도가 사라졌어요. 노무현 정부 때 2004년인가 5년에 2004년이었어. 2004년에 그 사립학교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4년인가 5년인가 헷갈린다. 그 4년인가 5년인가 사립학교법을 만들어서 그 사립학교법이 뭐냐? 도대체 대학 등록금을 왜 그렇게 많이 받냐? 그때 내가 들은 얘기야. 등록금 반액으로 해도 된다. 어떤 퇴직한 교직원이 실제로 대학에서 필요한 돈은 지금 등록금 절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누가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막 그 사립학교법을 토론하자 그랬는데 박근혜가 당대표였어. 절대 토론 안 하는 거야. 회의도 안 잡고 계속 버티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했어. 그땐 직권상정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줬다. 한 달 동안 토론하자고 얘기했고 회의하자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버텼으니 어쩔 수 없다. 표결하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표결을 했어. 152명이니까 국회 다수당이잖아. 그래서 사립학교법이 통과가 됐네? 날치기라고. 걔 난리가 난 거야. 토론하자니까는 그런 척도 안 하고 계속 뭉개고 있다가 통과시키겠다니까 와갖고 의장석을 점거하고 통과를 못 시키게 한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의장이 어디선가 봉을 두들겼어. 그때 막 정봉주 날아가고 그랬던 사건이야. 그랬더니만 날치기를 했다고 지랄 연병하면서 일제히 날치기로 만든 법이라고 모든 언론에서 비판을 한 거야. 그리고 국민들이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사립학교법을 반대했어요. 국민들이. 자기네 자식들이 등록금을 그렇게 많이 내고 있는 이유, 이런 현상, 이런 거 모르고 국민들이 사립학교법을 반대했어.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바꿔줬잖아. 국민 여론이 나빠져가지고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립학교법을 폐지했어. 이게 언론이 국민을 세뇌한 대표적인 예야.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죠? 예. 날치기 했다고. 그래놓고 지금 이명박 때부터 지금까지 예산안 다 날치기 하고 있잖아. 이명박 때부터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돼갖고 다 날치기 하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이승환은 가만히 있으라 얘기해서 여기까지 왔어. 예. 그래서 이 대학교 등록금들, 이 대학교 교수들, 교직원들이 바로 서야 돼. 언론이 바로 서야 되고, 중립 얘기해서 언론 얘기 나왔고, 언론 다음에 교육이 바로 서야 되는데, 교육의 교수들이 미쳐 돌아가는 이유가 뭐야? 학교가 미쳐서고, 학교가 미친 이유가 학교가 돈 버는, 대학생 등록금 받아서 돈을 남기려는 미친 새끼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식이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학자금 대출 때문이래. 학자금 대출이 많으면요 취업이 안 된대요. 신용불량이라고. 그럼 누구 책임이야? 이거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대학교 졸업한 대학교에 가서 고소를 해야 되는 거야. 내 자식 취업 안 된 건 니들 때문이다. 돈 물어내라. 니네가 학자금 대신 갚아라.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이 바로 서야 되고 교육이 바로 서야 되고 세 번째로 뭐가 바로 서야 돼요? 예. 세 번째로 이 성직자들이 바로 서야 돼. 성직자들이. 이 성직자들이 정말로 양심과 절대자에 대한 그 원칙, 사랑과 나눔의 정신,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약자를 위해서 권력에 맞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성직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개신교 신자들처럼 개신교 교회들처럼 모든 개신교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대형교회 1000명 이상 10,000명 이상 되는 대형교회는 100%야. 대부분이 권력에 줄서고 그 이명박 박근혜 선거운동하고 그랬잖아. 그리고 지금 그런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박원순을 끌어내리기 위한 그 서명운동 받고 있잖아요. 박원순이 동성애를 찬성했다고. 정말 내가 개신교 신자로서 너무나 부끄러워.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는 그런 짓은 안 해. 내가 그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짓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말 이 3,000명 이상 되는 실제로 이명박 때요. 이명박 때 그 기준이 있었어. 교인이 3,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 있잖아. 그 교회들만 이명박을 지지하는 그 무슨 단체에서 따로 초청을 했어요. 교인이 3,000명 이상인 교회의 목사들을 따로 초청을 하고 미국의 한인교회 목사들을 초청을 했어. 그래가지고 7성급 호텔에서 일주일 동안 놀고 먹게 한 거야. 그러면서 이 이명박 잘하고 있다. 그런 논리를 미국에다가 이제 펼치게 한 거야. 그럼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왜? 3,000명 이상의 교회, 3,000명 이상의 교회는 수입이 어마어마해. 교인이 3,000명 정도 되면 1년 수입이 수십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십억의 이 교회 소득을 가지고 아니야. 수십억은 아닌가? 수억 원이다. 3,000명이면 수억 원. 뭐 10만 명 다니면 수십억 그렇다더라. 그래서 3,000명 정도 다니면 어마어마한 그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 헌금으로 목사들이 비싼 아파트, 비싼 사택 살고 비싼 외제차, 목사의 자식들에게 비싼 유학 비용을 다 내주는 거야. 그게 이제 이 큰 교회들의 특징이야. 그런데 이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물러날 때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3,000명 정도 되려면 큰 교회 목사들이 오랫동안 이제 개척해갖고 키워놓은 교회야. 근데 그 목사님들이 나이 65세가 되면 교회를 그만둬야 돼. 물러나야 돼. 사임을 해야 돼. 명예퇴직. 그 퇴직한 뒤에 새로운 목사를 데려올 때 장로들이 3,000명 정도 되면 장로가 몇십 명이야. 몇십 명 장로들이 팔을 나눠갖고 쌈박질을 해. 자기가 데려오고 싶은 목사를 데려오겠다. 그리고 거기서 막 멱살을 잡고 이명박이 다니던 교회도 그 유명하게 막 목사들끼리 주먹질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 막 패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대형 교회에서 미국에서 목사하던 교회다. 그러면 장로들이 조용해. 이게 숙미 4대주의에 빠져있는 장로들이기 때문에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던 목사다. 그러면 입 다무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교회에서 목사를 수입해. 그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목회 활동을 잘하고 그렇게 뭐 잘해서 목회 활동을 하는 거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조폭들이 중국인들 서로 보호해줘. 중국 조폭이 중국인들을 보호해주는 거야.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근데 한국인들은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생활권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절에 다니고 천주교에 다니던 사람들인데도 미국 가면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한인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한인 사회에서 왕따 당해. 정보가 안 통하는 거야. 그래갖고 외국 생활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의 목사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그럼 미국 교회 다니는 개신교 신자들이 정말 신앙심이 깊어지냐? 그것도 아니야. 정말로 막 자기가 다니는 그 미국 교회의 목사를 혐오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닌다니까? 그런 교회 목사를 데려다 앉혀놓는 거야, 대형 교회들이. 그러니 교회가 신앙이 없는 교회가 되고, 믿음이 없는, 구원이 없는, 그리고 희생이 없는, 사랑이 없는, 약자를 위한 헌신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야. 희생과 나눔과 헌신이 없는 교회가 등치가 커지면 망하는 거예요. 나는 대형 교회들 망해야 된다고 봐. 이 대형 교회들이 나는 우리 한국의 개신교를 망치고 있다고 봐요. 원래 대형 교회를 만들었던 하나님의 뜻은 선교 활동하라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활동하라고 대형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이 대형 교회들에서 선교사로 간 사람들이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뭐 하냐? 성폭행해. 필리핀 어린 여자애들 성폭행하고, 뭐 고아원 만들어 놓고 부모 없는 자식들 성폭행하고. 모든 선교사가 그런 건 아닌데, 이 필리핀의 선교사들 중에 그런 짓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선교사들, 정말로 소리 없이 일한 선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란 이름으로 못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정말로 황제처럼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 해외 나가본 사람들은 알아.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큰 교회에서 선교비 지원받고, 큰 교회는 자기네 수입이 수십억이야? 수십억 중에 몇천만 원 선교비 내면서 선교하는 교회, 이거 교회 표지판으로 해. 그래놓고 그 수십억으로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은 부동산 투기에 땄어. 건물 사고, 땅 사갖고 주차장 만들고, 예. 그런 짓을 많이 하면서 선교는 진짜 얼마 안 하는 거야. 실제로 이 교회, 나는 그래요. 우리나라에 교회 십자가들이 너무 많잖아. 교회 십자가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는 거의 없다는 거야. 그럼 모든 교회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지만, 그 지역 사람들하고의 사명을 다해. 그래서 이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쌀을 퍼갈 수 있게 쌀독을 항상 교회 앞에 내놓는 거야, 새벽에. 그러면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쌀이 떨어진 사람들이 와서 꼭 한 바가지만 떠가라. 그런 거. 그 다음에 지역에 소외받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 봉사활동, 이런 것들하고, 지역의 장애인 단체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그런 것들 열심히 하는, 그게 주로 한 5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들이 그런 걸 잘해요. 근데 더 대형 교회들은 실제로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정말 좋은 일에도 써. 그런데 전체 수입에서 너무 미미한 부분만 좋은 일 했어. 형식적으로.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가 모 교회 목사가 퇴임하는데 전별금인가? 퇴직하는 목사한테 몇백억인가를 줬어. 심지어 목사의 내연녀에게 수십억을 주고, 그 목사의 퇴직금으로 몇백억을 주고, 정말 추잡스러워갖고 내가 말을 못하겠어. 근데 실명을 얘기하면 또 막 고소하고 지랄할 거 아니야? 기사 찾아보면 나와.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가 원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처음에는 대형교회가 돼서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뭐 선교하고 그러려고 그랬지. 근데 조금만 더 크면 선교해야지, 조금만 더 크면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지, 그러면서 안 돕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예. 오늘의 제목 기다려. 다 이게 의미 있는 얘기들이야. 너 내가 제목을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 봤어? 너 엑소 컴백 무대에 엑소가 처음부터 나오는 거 봤어? 인피니트 컴백 무대에 인피니트가 처음부터 나오는 거 봤어? 좀 기다려. 내가 요 얘기만 하고 해줄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언론과 교회와 그 다음에 교육자가 바로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바로 서야 돼? 판사가 바로 서야 돼. 지금 우리나라에요, 이 판사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판사들도 뭐가 문제냐?
전관예우가 문제야. 전관예우. 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가장 암적인 행태, 암적인 관례가 그 전관예우야. 전관예우 때문에, 전관예우라는 게 뭐냐? 전관예우라는 거? 예. 나의 논리가 개논리야? 근데 너 왜 봐? 개논리라면서. 개논리면 가. 개 눈에는 개소리밖에 안 들리죠. 예. 그 우리나라의 지금 사법부의 전관예우라는 게 뭐냐면, 뭐 고검장이나 지검장을 지낸 검찰 간부 중에 그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이나 아니면 판사했던 사람이 변호사가 되잖아. 그러면 그 변호사의 초기 몇 건은 무조건 그 변호사를 이기게 해주는 거야. 그게 전관예우래. 무조건 이기게 해주는 거.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왜 우리가 어떤 재판에서 피해자인데 가해자 되고 그 가해자는 떵떵거리고 나가고 피해자가 감옥 가고 그런 거 많이 봤잖아. 그게 전관예우 때문이래. 무슨 얘기냐? 돈 많은 놈들, 부자들이 떼돈을 주고 그 판사 변호사를 사는 거야. 판사 출신이나 그 높은 간부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사서 그 사람들의 초반에 그 재판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봐주는 거야. 무조건 그 변호사 편을 들어주게끔. 그게 전관예우라는 관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었대. 이거 우리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피해자가 도리어 처벌받고, 가해자는 나가고, 그 다음에 나쁜 놈들이, 뭐, 김무성 사위 뉴스 들었어요? 김무성 사위의 주사기가 김무성 사위네 집에서 발견된 주사기가 2개가 아니라 16개래. 2개가 아니라 16개고, 그 중에 8개인가 9개에서 김무성 사위 유전자가 나왔대. 그러면 얘는 마약을, 이 히로뽕을 최대한 8개, 9개 했단 얘기잖아. 그런데, 히로뽕 1번인가 4번 했다고. 4번인가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왜 김무성 사위가 그렇게 집행유예 받고 나왔느냐. 누구 때문에? 그 김무성 사위 변호사가 전관예우 변호사였다는 거 아니야. 전관예우 변호사가 끼면 무조건 풀어주는 거야, 판사가. 그래서 이 전관예우를 없애야 돼요. 그러면 판사들이 왜 전관예우를 해주냐? 자기가 변호사 될 때를 대비해서 판사들의 불문율인 거야. 지네가 변호사 나올 때를 대비해서, 전관예우 제도를 다 인정해주는 거야. 관례적으로. 그래서 판사는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 돼. 검사 관리냐? 그러니까 뭐 고검장, 지검장을 했거나 판사 출신은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 전관예우가 사라져. 우리나라 사법부가 똑바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기자는 모두 썩었고, 이 교육자들이 모두 썩었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모두 썩었고, 그 다음에 판사들이 모두 썩었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메이저 언론의 기자들이 용돈 받고 기사 쓰고, 그 다음에 대형교회의 성직자들이 권력과 결탁해서 부패하고, 그리고 소위 사립학교 재단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못돼 처먹은 교수들이 개 지랄을 떨고 앉아있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법부도 이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더러운 그 존재들이 우리나라의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야. 이런 이 나라에 이렇게 썩어 빠진 사람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망치분 말은 이해하겠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외친다고 뭐가 변하냐?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내부 고발자가 막 사내의 문제점을 떠들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조용히 하지. 네가 떠든다고 뭐 변하겠어?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그 언론과 기자와 교육자와 사법부를 썩게 하는 거예요. 응? 불의한 일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은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아우 시끄러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회가 썩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잖아. 우리나라 다 그런 건데 뭐 헬 조선이 어떡하겠어. 있는 것들이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엇이 옳은지를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 우리들이 자녀 앞에서 우리들이 자녀 앞에서 옳은 게 옳은 거라고 얘기하고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우리 가족들 앞에서도 앞으로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썩은 건, 여러분, 저는요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개신교 집사입니다. 저는 왜 개신교 집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뭐야 이거 내가 왜 이 방에 들어가 있어? 제가 왜 개신교 집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개신교에는 회개라는 게 있어요. 뭐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천주교나 개신교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교는 회개의 종교야. 그 회개라는 게 뭐냐? 자신의 어제까지의 삶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신의 어제까지의 삶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오늘 결단을 하는 거야. 내일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되겠다. 그게 이 기독교의 중요한 정신이에요. 회개하고 거듭나는 거.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 권력자들에게 숨죽이고 순종하고 권력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고, 그 다음에 그 권력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눈 감아왔던 나의 어제까지, 아니 조금 전까지의 내 모습에 대해서 이 순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불의한 권력자에게 맞서는 거야. 야, 너 어저께까지 내 꼬봉이었는데 왜 그래? 오늘 나는 마음을 바꿨어. 이 순간부터 나는 너의 불의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겠어. 그거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과거에 나도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비판할 수 없어. 그래서 회개라는 게 필요한 거야. 나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내가 오늘부터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올 때까지 우리가 침묵하고 방조하고 눈 감았던 것들에 대해서 처절한 회개, 피눈물 나는 회개를 하면서 온몸이 땀에 젖을 만큼, 피땀으로 젖을 만큼 회개하고 오늘부터 불의한 세력에게 동조하지 않겠다. 내 주변에서 불의에 맞서는 약자의 편을 들어주겠다 라고 결심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특히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아무 생각 없이 목사나 권사들이 퍼돌리는 박원순이 동성애 찬성했다, 그런 개소리 RT하고 전달하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권사님, 장로님, 이거 허위사실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어디서 받으셨나요? 지금 이거 다 고소당한답니다. 빨리 지우세요 라고 얘기하셔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성전에서 횡행했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성전에서 이미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성전에서 장사를 한 거야. 멀리서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다가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바치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살아있는 동물을 데리고 오려면 그동안에 무슨 사료를 줘야 되잖아. 먹을 걸. 그 먹을 거를 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돈을 갖고 왔어. 돈을 갖고 와서 그 성전 앞에서 동물을 사서 그걸로 제단에다 바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앞들이 동물의 장사하는 곳으로 바뀐 거야. 근데 그게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관례이기 때문에 그 소위 율법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한다는 그 성전의 관리자들이 침묵한 거야. 권력자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입 다물고,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런 걸 그냥 횡행하고 대신 수수료 받고 그러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이 왜 죽었는 줄 알아? 예수님이 처형당한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죽은 줄 알잖아. 그래서 죽은 거 아니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서 신성 모독으로 죽였다라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실제로 죽인 이유는 뭐냐? 지네들이 수수료 받으면서 장사했던 성전 장사를 뒤집어 엎었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그거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던 바리새인들이 수수료 받으면서 용인해준 그들의 영업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 시장을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목매다른 거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이유가 신성모독? 이 씨발놈들 지네들이 신성모독하고 있었는데 무슨 신성모독이야. 지네가 언제부터 신성을 생각했어? 언제부터 하나님을 생각했냐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성전터에서 동물 장사를 허락하고 수수료 떼어먹을 때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린 새끼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성을 모욕했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실제 예수를 못 박은 이유는 그들의 영업을 방해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뜻이 메시아란 뜻이고 구원자란 뜻이야. 그럼 예수님이 뭘 명령했냐?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까지 자기의 과거의 죄를 모두 자복하고 이제부터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는 뭔데? 권력자들에게 그 물질적 권력, 세상적 권력을 쥐고 그 평민들을 괴롭히고 약자를 괴롭히고 있는 권력에게 맞서 싸우다 목숨까지 바쳐라. 그게 예수의 십자가 정신이야. 그런데 이 대한민국 대형 교회들에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니 비판하지 마라. 야, 그러면 이 김대중 노무현은 하나님이 안 세웠냐?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웠다며. 그런데 왜 김대중 노무현은 빨갱이라고 개지랄을 했어? 그래놓고 말이야, 이명박 박근혜는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니까 침묵하래. 이런 개 잡종들을 봤나? 가서 개젖을 빨어, 개젖을! 교회 간판 떼고 가서 개젖을 빨아, 새끼들아! 어디서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모든 권력을 하나님이 세웠으면 김대중 노무현도 하나님이 세운 거지. 김대중 노무현은 빨갱이고 이명박 박근혜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어디서 개소리라고 앉아있어. 가서 개젖이나 빨어. 좌우지간.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따른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은 정말로 병자, 그 다음에 약자, 그리고 그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그들 편에 서서 목숨을 바쳐서 그들에게 옳은 길이 무엇인지, 원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 방송을 들으면서 제발 종교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나가. 내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나는 나의 종교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야. 내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했어? 이 방송은 나의 입장으로 이야기하기 위한 방송이야. 주관적인 수다방. 내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방송이라고. 나는 물론 우리 아프리카에 스님이 나와서 부처의 정신을 온전히 전파하는 방송이 나오는 걸 난 원해. 그래서 나도 들어가서 부처의 철학을 배우고 싶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개신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내용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더러 누가 그러더라, 적그리스도라고? 씨발. 빨간 옷을 입어서 적그리스도야? 그럼 새누리당은 적그리스도네. 너네 새누리당 막 칭찬하고 걔네들 선거운동 왜 했어? 그래서 어쨌거나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고 이 기독교인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세상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나는 외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핍박을 당하면 핍박 당하는 것도 나는 감수할 의지가 있어. 나 감옥도 갔다 왔어. 나 잡아갈 때는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잡아가더니 3개월 만에 허위사실은 아니고 사실을 유포해서 후보를 비판했다고. 내가 그 사실을 유포해서 후보 비판한 죄로 감옥 살고 온 유일한 사람이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나 같은 죄로 감옥 갔다 온 사람 나밖에 없어. 이 사실을 유포해갖고 후보 비판했다고 감옥 갔다 온 건 대한민국 내가 유일하다니까?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당당해. 우리 과거에 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그 간첩 누명을 쓰고 감옥 살다 나와서 다 누명을 벗었잖아?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나는 감옥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의 훈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또 한 번 감옥을 가면 거기서 책을 쓸 거야. 책을 써갖고 감옥에서 나오면 출판 기념회를 하겠어. 그리고 대구에 출마할 거야. 그래서 뭐 당선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난 대구에 출마해가지고 24시간 방송을 할 거야. 왜냐면 선거 차량의 선거운동 방송은 막을 수가 없거든. 와, 내가 그냥 대구에 선거나 선거 몽땅 나가지고 계속 방송을 하는 거야. 야. 그 다음에 내가 전과 14범이 되면 대선 출마할 거야. 전과 14범이 되면 대선 출마를 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24시간 방송을 할 거야. 아유, 그래서 나는 뭐 핍박받는 걸